한국의 기업들이 전부 철수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태국의 남은 시간은 단 3개월뿐이다. 한국과 태국의 사이가 악화된 이후 태국은 한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초강수를 두게 되는데요. 그러나 태국의 이러한 무모한 조치는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었고, 현재 태국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해서 급하게 한국의 외교부 관계자를 파견 보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야티다라고 합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저는 중국계 태국인이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태국에서는 중국계 인구가 더욱 대우받고 많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저 또한 정부에서 일하며 나름의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태국인들에 대한 차별 사건이었죠. 태국인들은 한국 공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이유 없이 추방당했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 또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전부 예비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사실 저는 중국계로서 다른 일반적인 태국인들과는 조금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태국인들은 한국을 존경하고 한국에 대한 강한 호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계 인구들은 중국인들처럼 한국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중국계였기에 자연스레 안 그래도 눈엣 가시처럼 여겨졌던 한국이 더욱 미워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는 이번 사건이 빠르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그간 꽤나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래서 한국이 정중하게 사과를 한 뒤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이건 금세 해결될 문제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무슨 자신감인지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태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기만 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황은 악화되었고, 이제는 태국의 도시 곳곳에는 반항 감정에 따른 시위까지 열리며 한국을 좋아했던 태국인들마저 한국에 돌아서게 되었죠. 그리고 태국 정부 측은 태국 국민들의 반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어쩔 수 없이 칼을 빼들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태국인에 대한 차별을 일삼는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였죠. 일단 시작은 한국 상품에 대한 무역 제한이었습니다. 태국은 한국 기업이 상당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한국 상품 수출입에 무역 장벽을 도입했는데요. 이러한 제한 조치는 한국 제품의 태국 시장 유입을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태국은 엄격한 통관 절차, 추가 규제 확인, 한국 상품에 대한 승인 기간 연장 등 비관세 장벽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한국 제품의 태국 시장 진출이 지연되어 한국 기업의 운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죠. 또한 태국은 한국 기업이 대규모 인프라 또는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의 정부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했는데요. 사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과 같은 한국 기업들은 건설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 에너지 인프라 등 태국의 인프라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지금도 개발 예정 중인 여러 사업들이 존재했는데요. 그런데 태국 정부는 외교관계 경색을 이유로 현재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협상과 진행을 무단으로 중단해버렸죠. 이로 인해 한국의 기업들은 고부가 가치 프로젝트에서 일시 중단하거나 철수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지연과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양국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니 한국 기업들은 태국 정부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감정적이고 무차별적인 제재를 가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 기업 입장이 이해가 가긴 했으나 한국에 대한 악감정 때문인지 이들이 혼란에 빠져 절규하는 상황에 실실 웃음까지 났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그렇게나 높아 보였지만 태국 정부의 입김 한 번에 전부 다 나가떨어지는 상황에 한국이 태국보다 약소국이 된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죠.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태국인에 대한 입국 요건을 완화하지 않았고, 이에 태국 정부는 드디어 본격적인 칼질을 하기 시작했죠. 태국 당국은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라이선스 갱신을 늦추거나 거부했고,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의 사업 확장이나 유지가 더 어려워지게 되었거든요. 이는 삼성, 현대, 기아 등 소매점에 의존하는 기업이 신규 매장을 열거나 기존 매장을 유지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태국은 특히 제조업, 자동차와 같은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신규 투자에 제한을 가했는데요. 공장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생산 시설에 투자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추가 검사, 서류 지연, 투자위원회의 거부 등 관료주의적 장애물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벤처를 시작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제재 조치로 인해 태국 내에 한국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축소되자 태국 노동당국은 드디어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내의 한국인 직원과 임원의 비자 요건에 제한을 가했습니다. 결국 한국인 직원들은 태국에서 급하게 쫓겨나야 했고, 이는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숙련된 관리자와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프로젝트를 감독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쳐 현지의 노동력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요. 이는 태국 정부가 여차하면 한국이 태국 내에 설치한 공장이나 각종 생산 기반 시설들을 홀랑 먹어버릴 의지를 드러낸 셈이었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렇듯 한국에서 파견 온 한국인 주재원이나 직원들을 전부 쫓아낸 뒤 태국은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생산 기반 시설을 가로채서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전부 갈취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태국 내에서 한국의 흔적은 점점 지워지기 시작했고, 저는 이번 싸움에서 한국은 태국에 완전히 대패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주제에 감히 태국에 까불다니. 아무래도 한국은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결국은 태국의 발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 일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상황은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의 압박을 느낀 한국 정부가 곧바로 사과해올 거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여전히 태국인에 대한 강화된 입국 요건을 완화하지 않았고, 한국 기업들은 이때다 싶어 전부 태국을 빠져나가겠다는 소식을 전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국도 분명 태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생산기지가 필요할 텐데 도대체 뭘 믿고 태국에서의 사업을 접겠다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건 다소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가 싶어 깜짝 놀랐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진 뒤였습니다. 태국에 진출했던 무수히 많은 한국 기업들은 정말 썰물처럼 태국을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이들은 안 그래도 태국의 인건비 상승과 기업 친화적이지 않은 정부 정책 때문에 태국에서 철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었다며,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는 어디에든 있으니 이번 기회에 태국에서 떠나겠다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태국에서 철수하더군요. 일단 시작은 삼성과 LG였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큰 전자제품 제조업체 중 하나인 삼성과 LG가 전자제품 조립 공장을 폐쇄했고, 스마트폰, 텔레비전, 가전제품 및 기타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태국 현지에서 판매되고 전 세계로 수출되는 제품의 생산이 갑자기 중단되었는데요. 그리고 연이어 현대와 기아가 자동차 조립 공장을 폐쇄하면서 자동차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 및 기아와의 계약에 의존하는 현지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파산에 직면하면서 도미노 효과가 발생했죠. 태국의 경제 기둥 중 하나였던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면서 공장, 대리점,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수천 수만 명의 일자리가 일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건 정말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공장의 폐쇄로 인해 수천 수만 명의 공장 근로자, 기술자, 엔지니어, 서비스 직원이 해고되다니 설마 한국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현대와 기아만 해도 자동차 공장에서 수천 명의 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고, 한국 기업의 공장들은 태국의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는 필수적인 시설이었는데요. 하지만 공장이 없어진 지금 태국 전역에 있던 공장 근로자의 소득에만 의존하던 도시들은 그 즉시 경쟁력을 잃고 말았고 결국 죽음의 도시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상점, 레스토랑, 지역 기업이 고객을 잃고 문을 닫으면서 이 지역에 광범위한 경제 침체가 발생하고 말았죠. 물론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전자부품 제조업체 등 한국 공장의 부품과 자재를 공급하던 태국 기업들 또한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과의 계약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데요. 결국 이들 현지 기업 중 상당수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한국 기업과 연결된 공급망 전체가 붕괴되어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재정적으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정말 암담한 상황이었어요. 태국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태국의 제조업, 특히 전자, 자동차 생산, 소비재 부문에서 상당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기에 이들 기업이 철수하면 태국의 산업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연간 GDP 성장률을 약 3%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제조 운영의 손실만 해도 태국의 연간 GDP가 50억에서 100억 달러가 감소할 것이고, 한국 공장이나 대리점, 서비스 센터 등의 일자리만 해도 15만 개에 달하기에 피해는 상상 이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품 공급업체나 물류업체 등 한국 기업 철수로 인해 없어지게 될 간접 일자리까지 포함한다면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의 철수가 계속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태국의 경제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고 말았다는 건데요. 한국 대기업의 철수는 글로벌 시장에 태국이 더 이상 투자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는 신호였고, 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외의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을 우려하며 한국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결국 태국 경제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자본원을 잃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주식시장까지 폭락하면서 태국은 엄청난 경기 침체에 들어서게 되었죠. 그야말로 한국 하나 없어진 상황임에도 태국은 완전히 국가 괴멸 직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태국 정부는 마지막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간을 보기 위해 저를 한국으로 파견 보낸 것인데요. 사실 한국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태국은 최악의 피해를 입었지만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일 게 분명하므로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는 만큼 한국도 마찬가지로 태국과의 관계를 복구하길 원할 게 분명했거든요. 즉, 태국 정부는 저를 한국으로 파견 보내서 현재 한국도 태국과 같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한 뒤 한국에 대한 이권을 챙기면서도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건설한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두 국가 모두 망해버릴 게 분명하므로 태국은 망하기 직전인 상태를 숨기는 동시에 한국에 손을 내미는 척하며 한국에서 뽑아올 이득을 모조리 뽑아오려는 계획이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다른 중국계 친구들은 한국은 가난한 국가라고 매번 말해왔는데요. 가난한 한국인들은 고기 한 번 못 먹어서 몇 년에 한 번 겨우 고깃집에 방문하고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을 때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들깨를 잡아먹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태국의 제재에 사정없이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저는 아무래도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때문에 고평가되고 있을 뿐 실상은 태국과 비슷하거나 태국보다도 못한 수준을 보이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지금 한국은 더욱 가난해졌을 것이 분명했고 저는 태국보다도 처참한 상황의 한국 모습을 보게 될 것을 기대했죠. 하지만 그렇게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숙소를 예약하려고 하니 숙소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쌌거든요. 한국에서의 하루 숙소비는 거의 태국에서의 한 달 월세급으로 비쌌고 저는 한국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건가 싶어 황당함마저 느꼈습니다. 물가가 높다는 건 그만큼의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뒷받쳐준다는 뜻인데 어떻게 가난한 한국인들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물가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한국에 대한 의심을 가지며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을 때 저는 곧바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생각을 완전히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스타벅스에 입장했을 때였는데요. 사실 저는 중국계 태국인이므로 일반적인 태국인들보다 훨씬 부유하기에 종종 이러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구매하곤 합니다. 물론 스타벅스의 커피값은 중국계 부유층인 제게도 약간은 부담되는 수준이기에 너무 자주 오진 못하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스타벅스 같은 고급 카페에 마치 제 집 안방 드나들듯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어린 학생들마저 주저없이 가장 비싼 프라푸치노나 라떼를 주문하며 아무렇지 않게 스타벅스 음료를 즐기더라고요. 상류층인 저조차도 스타벅스 커피는 신중하게 저렴한 5달러짜리를 구매하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린 학생들, 심지어 초등학생들마저 비싼 과일 음료를 주문하고 있었고 다른 한국인들도 비싼 디저트 케이크와 프리미엄 차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태국인들은 스타벅스에 오기 위해 몇 주 동안이나 돈을 저축해야 하고 사실상 태국은 신분이 나눠져 있다고 봐도 무방한 사회기에 웬만한 노동자들은 스타벅스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태국 상류층인 저보다도 훨씬 부유한 생활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저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한국이 맞나 싶어 경악을 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스타벅스에서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는 커피를 주문한 뒤 도망치듯 카페에서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길거리에서도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모습들을 마주해야 했죠. 왜냐하면 한국 거리에는 각종 고급 브랜드의 업체들이 줄줄이 입점해 있었고 한국인들은 태국 상류층들조차 쉽게 구매하지 못할 각종 비싼 명품 가방과 의류 등으로 온몸을 두르고 있었거든요. 물론 한국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전부 삼성 휴대폰이나 아이폰이었고
저는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수백 달러, 심지어 수천 달러에 달하는 최신 휴대폰을 보유할 수가 있을까 싶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국인들은 사실상 구매력이 거의 없어서 각종 해외 명품 브랜드들은 돈이 안 되는 태국에 좀처럼 입점하지 않으며 거리에 보이는 태국인들이 착용한 명품 의류들은 전부 가짜 제품이거든요. 태국인들의 소득 수준으로는 절대로 명품 의류들을 입을 수 없고 애초에 거의 판매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태국에서 보이는 명품 옷들은 전부 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고 티내는 것을 좋아하는 태국인들의 국민 정서상 이러한 가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소비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부유한 국가인 건지 과장을 조금 보탠다면 한국에서 최저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 직원조차 태국의 최상류층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한국 거리에 보이는 수많은 고급 자동차들도 제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는데요. 독일 브랜드의 고급 차량들부터 현대 브랜드의 최신 전기차까지 한국의 도로는 무슨 럭셔리카 전시장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태국에서는 상류층이 맞긴 하지만 그래봤자 생산된 지 20년은 넘은 중고차를 끌고 다닐 뿐인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차량을 구매할 여력이 없어서 전부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며 웬만한 태국인들은 한평생 자동차를 탈 일이 전혀 없죠. 하지만 한국은 한 가족이 두세 대의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경우도 흔해 보였고 이건 전형적인 선진국의 특징이었기에 저는 한국에 생각지도 못했던 부유한 면모에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길거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삼겹살 식당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분명 중국계 친구들은 한국인들은 고기도 못 먹는 가난한 사람들이며 생활 물가는 태국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국가라고 했지만 실제로 들어가 본 삼겹살 식당의 음식 가격은 상상 이상으로 비싼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태국에서 일주일간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한국인들은 이 정도 물가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듯 풍족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삼겹살을 4인분은 시킨 뒤 그대로 전부 남김으로써 태국의 부유함을 똑똑히 보여주기로 마음먹은 채 식당에 방문했지만 사실상 저는 이곳 식당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인 듯 보였고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삼겹살을 주문한 뒤 조금의 남김없이 고기를 싹싹 긁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가난해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한국인들은 대체 어디 갔는지 한국인들은 배가 부르면 미련하게 고기를 더 먹는 것이 아닌 곧바로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고기를 전부 먹은 테이블은 거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학생들마저 이렇게나 비싼 물가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카드를 내미는 것을 보고 한국은 상상 이상으로 부유한 국가였고 태국이 겪는 것처럼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기는커녕 전혀 타격이 없는 채로 아주 멀쩡하게 경제가 돌아가고 있구나 싶어 약간의 현타까지 느껴야 했죠. 한국과의 국교 단절 이후 태국은 거의 국가 괴멸 상태에 이르러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고통에 통곡하고 있지만 한국은 태국과 사이가 나빠진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정도로 아예 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관심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에 있어서 태국은 거의 파리만도 못한 미미한 국가였던 것이죠. 물론 한국 기업체들과 미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현재 태국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숨기며 한국은 지금 태국과의 관계 단절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냐며 먼저 공식적인 사과를 한다면 태국이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줄 수도 있다는 허세를 부려봤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기업체 관계자들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한국이 태국에 사과할 일이 뭐가 있나요?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5명 중 4명이 불법 체류자가 되고 있고 이러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한국에서 약물과 업소 등의 각종 지저분한 범죄에 연관되며 한국을 망치고 있는데 말이에요.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태국 정부에게 이러한 불법 체류자들을 관리하라고 항의했지만 태국 정부는 이를 귓등으로도 안 들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한국과의 힘겨루기를 하려고 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네요. 그런데 어쩌죠? 한국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태국보다 훨씬 더 인건비가 저렴하고 한국 사업체에 대한 좋은 조건과 정책을 제시하는 국가들이 얼마든지 많고 인건비가 점점 비싸지는 태국은 이제 전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던 차였어요. 그런데 태국 정부까지 나서 이렇듯 감정적인 정책을 펼치니 도대체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태국을 선택하겠어요? 현재 태국 정부가 보여준 아마추어 같은 대응에 한국의 기업체들뿐만 아니라 각종 해외 기업체들이
태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태국은 허세를 부리며 한국의 간을 보려고 할 뿐이군요. 그럼 어디 한번 잘해보세요. 그러면서 한국 기업체들은 한국은 태국과의 관계를 끊은 후에 오히려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마음 편히 솎아낼 수 있어서 더욱 경제적으로 이익을 봤다고 했는데요. 애초에 태국의 경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거의 전부였지만 경제대국인 한국에 있어서 태국은 매우 미약한 존재였기에 한국은 태국과의 관계가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폐잔병이 되어 털레털레 숙소로 복귀했습니다. 가난한 한국을 기대했건만 일방적으로 초토화된 건 태국이었고 태국은 감히 체급이 전혀 맞지 않는 상대를 건든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거였죠. 그러나 한국은 그저 평범한 숙소조차 저를 가만히 두지 않더군요. 저는 분명 럭셔리 숙소를 예매한 것이 아닌 생각보다도 훨씬 비쌌던 숙소값을 절약하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숙소를 골랐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평범한 원룸은 상류층인 저희 집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거 아니겠어요? 일단 제가 숙소 안으로 들어가니 조명과 공기청정기, 심지어 각종 온습도 조절 장치가 가동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집에는 모션 센서 기술이 장착되어 있어서 방이 비어 있을 때와 사람이 들어올 때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이러한 가전제품들과 조명을 자동으로 끄고 켠다고 했어요. 물론 저는 평범한 원룸에도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AI 제어 시스템과 공기청정기까지 있다는 점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태국에서는 이러한 AI 제어 시스템은 꿈도 못 꾸고 공기청정기는 태국의 최고급 호텔쯤은 가야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귀족 가전제품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평범한 원룸에서마저 이러한 공기청정기를 구비해두고 있던 거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평범한 원룸에는 스마트 냉장고까지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스마트 냉장고는 식료품이 부족할 때 알림을 주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음식들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알려주는 기능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한 태국인들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20년은 넘은 중고 냉장고를 사용했다면 한국은 그저 평범한 가정집에서조차 이러한 스마트 냉장고로 22세기를 살아가고 있던 거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작은 방의 옵션으로 세탁기까지 존재했다는 점도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대부분의 태국 가정집에는 세탁기가 존재하지 않고 전부 손빨래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기에 저는 한국과 태국의 수준이 비슷하다는 건 전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구나 싶어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22세기를 바라보는 최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 수준 또한 태국을 아득히 능가하는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에 비한다면 태국은 그저 형편없는 개발도상국일 뿐이었죠. 즉, 태국이 한국을 건드린 것은 초등학생이 헤비급 프로 복서에 따귀를 때리며 도발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현재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서로 작성하며 만약 태국이 지금이라도 한국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태국의 미래는 없다는 충격적인 코멘트까지 달았는데요. 저는 태국 정부가 무슨 자신감으로 한국을 건든 건지 이해조차 가지 않는 상황이며 한국에 다녀온 이후 한국에 대한 이유 없는 두려움까지 느낄 정도로 완전히 한국에 대한 공포에 질린 상태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